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해외록 시리즈로 찾아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사찰 만넨지. 이곳에는 오키쿠 인형이라 불리는 오래된 인형이 하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의 머리카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자라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홋카이도 대학에서 2004년 그 머리카락을 감정한 적이 있는데 인간의 머리카락과 동일한 구조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왜 계속 자라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실존하는 인형과 사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규칙을 어긴 한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키입니다. 홋카이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싹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벌이는 늘 빠듯했어요. 구독자 수가 어중간하다 보니 광고 수익도 변변찮았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은 딱 하나, 진짜 무서운 걸 담아낸 영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새로운 소재에 목말라 있었죠. 집세와 편집 장비 할부금이 매달 빠듯하게 밀려 있었어요. 이번 달만큼은 확실하게 터지는 소재를 하나 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자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흘렸어요. 이와미자와 근처의 작은 사찰에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는 인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키쿠 인형이라고 불린다더군요. 처음엔 그냥 흔한 도시전설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였어요. 홋카이도 대학에서 실제로 그 머리카락을 감정한 적까지 있다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조사까지 됐다는 점이 오히려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진짜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거다 싶었죠. 며칠 뒤 저는 카메라 장비를 챙겨 만넨지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어요.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경내는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어요. 눈 쌓인 지붕과 낡은 나무 기둥이 오래된 사진첩 속 풍경처럼 색이 바래 보였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밟는 소리만 유독 크게 울렸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이 시려서 자꾸만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어요. 이런 외진 곳까지 굳이 찾아온 제 자신이 그 순간만큼은 조금 미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본당 안으로 들어서자 주지스님으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촬영을 허락받는 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님의 표정이 시종일관 무거웠던 게 마음에 걸렸어요. 인형을 보러 오셨군요.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준비했죠. 스님은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짧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경내로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짐작은 했습니다. 이런 소재일수록 뭔가 규칙 같은 게 하나쯤 붙어있기 마련이었거든요. 다만 세 가지나 될 줄은 몰랐어요. 첫째, 머리카락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형 머리카락에 손댈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둘째, 눈을 마주친 채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지 마세요. 이 대목에서는 살짝 의아했습니다. 인형을 찍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눈을 마주친 채로만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셋째, 인형에게 말을 걸거나 소원을 빌지 마세요. 세 가지를 다 듣고 나서 저는 그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절반쯤 형식적인 안내려니 하고 흘려들었어요. 스님은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본당 안쪽 작은 유리 진열장 앞으로 안내하셨어요. 진열장 안에는 작은 기모노 차림의 인형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인형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그리고 어깨를 훌쩍 넘어 무릎 근처까지 내려오는 새까만 머리카락이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모노 옷깃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와
살짝 담은 입술에 붉은 기운까지 인형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사람다웠어요. 마치 그저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 머리카락 정말 잘하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어봤어요. 스님은 대답 대신 옅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묘하게 서늘한 여운을 남겼어요. 오래전엔 저 아이 손목까지밖에 안 왔었지요. 스님이 나지막이 덧붙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등골이 살짝 오싹해졌어요. 손목에서 무릎까지 그 세월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삼각대를 세우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님이 알려주신 대로 조심스럽게 인형의 정면을 피해가며 앵글을 잡았어요. 카메라 너머로 인형을 관찰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렌즈 화면 속 인형의 표정은 볼 때마다 미묘하게 다른 인상을 줬어요. 어떤 각도에서는 슬퍼 보였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냥 무심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 앵글로는 구독자들 반응을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강렬한 장면이 필요했어요. 댓글창에 달릴 반응이 벌써부터 눈에 선했습니다. 흐릿하고 애매한 앵글로는 아무도 끝까지 안 볼 게 뻔했거든요. 인형의 눈을 정면으로 담아야 그 섬뜩함이 화면 너머로도 제대로 전해질 것 같았어요. 딱 한 장면만 정면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저는 카메라를 인형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액정 속 인형의 눈동자가 마치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녹화 버튼에 손가락을 얹은 채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스님의 두 번째 당부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그 순간엔 별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카메라에 달린 보조 조명을 최대 밝기로 켜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보조 조명이 확 켜지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죠. 좁은 본당 안에서 그 빛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잠깐 사이 저는 몸을 뒤로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강한 빛이 벽면 곳곳에 반사되면서 순간적으로 온 방안이 새하얗게 번쩍였어요. 그 짧은 잔상 속에서 인형의 눈동자가 한층 더 또렷하게 각인됐습니다. 카메라를 놓치지 않으려고 급히 균형을 잡으려는데 발꿈치가 진열장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미닫이 유리문이 살짝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오, 저는 당황해서 얼른 진열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다행히 유리는 깨지지 않았고 인형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손가락 두 마디쯤 벌어져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수라고는 해도 문화재나 다름없는 물건에 흠집이라도 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다행히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손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문을 다시 밀어 넣으려는데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뭔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열장 바닥 인형 발치쯤에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가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그 머리카락은 유독 반짝여 보였어요. 마치 방금 막 빠진 것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순간 홀린 듯이 그 자리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거 진짜 방금 빠진 건가?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훨씬 더 위험한 충동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거 하나만 슬쩍 챙겨가면 영상의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짧은 몇 초 사이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자각과 이건 그저 우연히 떨어져 있던 것뿐이라는 합리화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결국 후자가 이겼습니다. 스님은 잠시 본당 밖으로 나가신 상태였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틈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카메라 렌즈 캡 케이스, 그 작은 지퍼백에 머리카락을 담아 넣었습니다.
그 순간엔 그냥 흥분과 성취감이 더 컸어요. 죄책감은 나중에야, 아주 나중에야 밀려왔습니다. 진열장 문을 원래대로 밀어 닫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촬영을 마무리했어요. 스님이 돌아오셨을 때도 저는 태연하게 인사를 드리고 사찰을 나섰습니다. 내려가는 산길 내내 등 뒤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뒤돌아보면 그저 눈 덮인 나무들 뿐이었는데도 누군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이번 영상은 확실히 터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죄책감 따위는 조회수 앞에서 쉽게 잊혔습니다. 숙소는 시내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짐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침대에 몸부터 눕혔습니다. 하루 종일 사찰을 돌아다니느라 다리가 뻐근했거든요.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두서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 덮인 산길, 스님의 무거운 표정, 그리고 진열장 안에서 만난 그 인형의 얼굴까지 하나하나가 유독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히터가 잘 나와서 그런대로 아늑했어요. 창밖으로는 눈 내린 시내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런 평범한 풍경이 오늘 낮에 겪었던 그 서늘함을 조금씩 가라앉혀줬어요.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난 저는 그제야 노트북을 켜고 오늘 찍은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을 정면으로 담은 그 장면이 화면에 떴어요. 화면 속 인형의 눈은 렌즈를 통해서 봐도 소름 끼치게 선명했습니다. 마치 화면 밖의 저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에 만족하며 노트북을 덮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얕은 잠에 들었다가 뭔가 이상한 감촉에 눈을 떴어요. 목덜미 쪽에 뭔가 가느다란 것이 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감촉은 마치 누군가 손가락 하나로 살짝 쓰다듬은 것처럼 섬세했어요. 잠결이라 처음엔 이불이나 베개에 스친 거려니 했지만 몸을 뒤척여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목덜미를 손으로 쓸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둔 지퍼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퍼백 안의 머리카락이 분명 아까보다 조금 더 길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이나 비비며 다시 확인했어요. 착각이라고 하기엔 지퍼백 안에서 그 머리카락이 살짝 구불거리며 자리를 옮긴 것 같았습니다. 지퍼백을 집어들고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낮에 주웠을 때는 분명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될 정도로 짧았는데 지금은 그 2배쯤 길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색깔도 미묘하게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다잡으며 그냥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안 어디선가 낮고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 머리를 빗질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 안에는 저 혼자였고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정해진 리듬을 지키기라도 하듯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소리의 방향이 협탁 쪽 어딘가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협탁 스탠드를 켰어요. 불빛이 방 안을 밝히는 순간 그 소리는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 있었습니다. 지퍼백 속 머리카락은 여전히 아까보다 길어진 채로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은 결국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스탠드 불을 켜둔 채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걸 보고 나서야 그제야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날이 밝자 어젯밤 일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피곤한 상태에서 예민해진 신경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협탁 위 지퍼백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 생각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 아래서 봐도 머리카락은 여전히 길어져 있었어요. 눈속임이나 조명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지퍼백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당장 다시 사찰에 가서 돌려놓고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이 자체가 소름 끼치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흥분도 있었어요. 어젯밤 그 소리와 오늘 아침 이 변화, 이거야말로 진짜 백이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당장 돌려주러 가는 대신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짐을 챙겨 체크아웃을 하면서도 자꾸만 지퍼백이 든 가방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마치 그 안에 든 것이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듯한 이상한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키쿠 인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혹시 이미 누군가 겪었던 일의 반복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떠오르는 그 몇 초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맨 위에 뜬 게시글부터 하나씩 클릭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게시글은 단순한 여행 후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섬뜩한 이야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유독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블로그 글에 낯익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손댄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글쓴이는 10여 년 전 그 사찰을 방문했던 한 여행객이라고 밝히고 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사찰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글 아래 달린 댓글까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무섭다는 반응이었지만 몇몇 댓글은 자신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적어 놓았어요. 정확한 출처나 실명은 아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은 채로 밤을 지새울 각오를 다졌어요. 이 인형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로도 저는 계속 오키쿠 인형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의 반복이었지만 그중 몇 개는 처음 보는 정보였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이랬어요. 오래전 그 인형은 어느 소년이 여동생에게 선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키쿠라는 이름의 그 소년은 인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더군요. 당시 그 소년은 병상에 누워서도 그 인형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사준 그 인형이 아이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던 모양이었어요. 가족들은 소녀를 그리워하며 그 인형을 오랫동안 집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형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마치 소녀의 넋이 그 인형 안에 깃든 것처럼요. 결국 그 가족은 인형을 지금의 사찰에 복납했고 이후로 절에서 계속 관리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처음 접한 정보는 홋카이도 대학에서 실시한 모발 감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2004년 연구팀이 여러 가닥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DNA와 구조 분석을 진행했다고 해요. 감정 결과 그 머리카락은 실제로 어린아이의 것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교체된 흔적도 전혀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머리카락이 왜 계속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몇십 년째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더군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에서 정식으로 조사까지 이뤄졌는데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저는 계속해서 관련 게시글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짧은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성일이 벌써 10년도 더 지난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주민이라고 밝히고 있었어요. 어릴 적 동네 어른들에게 들었다며 짧게 몇 가지 일화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예전에 그 인형의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간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 했어요. 대부분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더군요. 글쓴이는 그들 각각에게 그 뒤로 벌어진 일까지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어느 날 갑자기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뒤로 지금까지 아무도 그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렸다는 그 표현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겪게 됐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얕은 잠에 들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떴어요. 뭔가 무거운 것이 제 위에 올라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마치 온몸이 바닥에 단단히 눌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가슴팍 위에 그 인형이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형체는 분명했습니다. 인형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긴 머리카락이 스르륵 움직이며 제 목을 휘감기 시작했어요. 인형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정확히 저를 향해 있다는 것만은 온몸의 감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졸리는 느낌 때문에 제대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밀어내려 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없었어요. 마치 안개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대로 숨이 막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몇 초쯤 지났을까요? 저는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어요.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형도 그 무거운 감촉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가 다녀간 건지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런 밤이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매일 밤 비슷한 시각에 저는 같은 감각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가슴이 짓눌리는 느낌, 목을 조여오는 그 서늘한 압박감까지 매번 똑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감각은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흐릿했던 인형의 얼굴 윤곽도 나중에는 마치 코앞에서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각인됐습니다. 낮 동안은 정신이 몽롱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이상하게 다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갔습니다. 눈 밑이 거뭇하게 그늘지고 볼살도 눈에 띄게 빠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보다 다른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거 카메라에 담기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별개로 그런 욕심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영상에서도 본 적 없는 진짜 백이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밤마다 겪는 그 공포가 어느샌가 콘텐츠로 보이기 시작한 저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낯설보다 조회수와 화제성에 대한 욕심이 언제나 조금 더 컸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 밤 침대 맡에 카메라를 세워두기로 했어요. 제가 자는 모습을 그대로 녹화해서 정말로 무언가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가 오는 건지 이번엔 확실히 알 수 있겠지. 그렇게 되뇌며 저는 렌즈를 침대 쪽으로 정확히 맞췄어요. 녹화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카메라부터 확인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엔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려서 재생 버튼을 몇 번이나 헛눌렀어요. 겨우 영상을 켜고 저는 빨리 감기로 화면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시간 정도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제가 잠든 채로 뒤척이는 모습만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쯤 화면 구석에서 뭔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재생 속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화면에 바짝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침대 발치 쪽 어둠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림자인가 싶었지만 그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면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인형이었어요. 화면 속 인형이 침대 위로 천천히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화면 속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 위로 인형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인형이 잠든 제 목 위에 정확히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스르륵 풀리듯 제 목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숨이 막히는 듯 몸을 뒤척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한 채 그저 괴로운 신음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건 꿈도 가위 눌림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뭔가가 매일 밤 제 방에 들어와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 속에서 그 상태는 무려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형이 스르륵 몸을 일으키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도 그 밤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카메라를 켜둔 채로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같은 장면을 마주해야 했어요. 날이 갈수록 인형의 움직임은 조금씩 대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목을 조르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제 얼굴 바로 옆에 붙어서 오랫동안 저를 들여다보고 있기도 했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며칠을 더 버티다가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만낸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스님께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머리카락을 가져온 것, 그날 밤부터 계속된 가위 눌림, 그리고 어젯밤 직접 촬영한 그 영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스님이 낮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저는 곧바로 짐을 챙겨 다시 만는지로 향했습니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 스님은 이미 본당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표정에서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스님께 내밀었어요. 지퍼백 속 머리카락은 처음 가져왔을 때보다 몇 배는 더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받아드시더니 진열장 앞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저도 그 뒤를 따라 다시 그 인형 앞에 섰습니다. 낮에 인형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밤마다 저를 찾아왔던 그 존재와 같은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진열장 문을 열고 그 머리카락을 인형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낮게 몇 마디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치 기도문 같은 어조였어요. 문을 다시 닫으신 뒤 스님은 저를 대기실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칠 동안 쌓인 두려움이 그 짧은 위로 한마디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 아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스님이 무겁게 말을 이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죠. 호기심에라도 저 아이 머리카락에 손을 댄 사람은 반드시 밤에 찾아가서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며칠이고 몇 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앞서 읽었던 그 게시글이 떠올랐어요. 정신을 놓아버렸다던 그 사람들도 어쩌면 저와 똑같은 밤을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스님을 마주 봤어요. 혹시 그 아이가 찾아왔을 때 그 아이와 말을 섞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밤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며칠은 너무 무서워서 그저 숨죽이고 견디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엔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던 기억이 났어요. 목이 조여오던 그 순간 저는 흐느끼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그 기억이 떠오르자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방금까지의 그 온화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을 정말 하셨습니까? 스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급하게 되물으셨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스님이 낮게 탄식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손님은 이미 규칙 2가지를 어기신 상태입니다. 스님이 무겁게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저는 그 시선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뭔가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게 떠올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촬영하던 날에도 스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죠. 그날 저는 그 아이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규칙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게 더 자극적인 그림이 될 것 같아서요. 말을 뱉고 나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보조 조명을 켜고 인형의 눈높이에 카메라를 맞추던 그 순간 저는 분명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하얗게 질렸어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더니 낮게 신음하듯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럼 3가지를 전부 어기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에 손을 댔고 눈을 마주친 채 촬영을 했고 이제는 그 아이에게 직접 말까지 걸었으니까요. 3가지를 전부 어긴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꼈죠. 이제부터는 저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도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2번 다시 맞는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스님과도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마 스님도 이 일에 대해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어요. 다행히도 몇 달 동안은 눈에 띄는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서서히 잊혀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뒤로도 유키 씨의 채널에는 영상이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 중에는 크게 화제가 된 영상도 있어서 구독자 수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이제 막 채널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업로드가 뚝 끊겼습니다. 걱정하는 구독자들의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답글 하나 달려있지 않아요. 과연 그게 그 인형의 저주로 유키 씨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단지 채널 운영이 힘들어서 포기한 건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뭔가를 함부로 가져왔다가 나중에야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